네, 안녕하세요. 오늘 평일 퇴근하시고 또는 어쩌면 또 다른 바쁘신 일들을 맡으시고 피곤하실 텐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민석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번 세모남에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이 책임지는 경영자, 정의로운 투자자라는 책에 대한 랜선 책 모임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 30분 내외 정도로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다음 장에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가 흔히 말하는 엔잡러 중에 한 명이어서요. 어떤 분들은 교수님, 어떤 분들은 소장님, 어떤 분들은 작가님, 호칭이 다양한데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맨 왼쪽이 사진이 좀 작은데요. 왼쪽에 이 사진이 혹시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가 저의 첫 번째 직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환경을 전공했고 그리고 석사를 마케팅을 하고 박사는 경영학 쪽에서 지속가능 경영, 오늘 설명드리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지속가능 경영 또는 ESG가 바로 제 박사 전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학위 논문 자체는 ESG 평가, 지속가능 평가에 대한 것이 제 주제이기도 했었는데요. 첫 직장은 제 학부 때 전공을 살려서 에버랜드 환경팀에서 일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텔레비전 같은 모니터 같은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로 계열사 전배를 가서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에버랜드와 전자 포함해서 약 한 5년 정도 있었었고요.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LG전자로 이직을 했어요. LG전자로 이직해서 LG전자에서 만 15년 일을 했습니다. 저도 기업에서만 총 20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 20년 중에 앞부분은 환경 관련된 일, 환경부서에서 ESG 중에 E에 해당하는 일들을 했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10년 좀 더 그 이상은 S, ESG 중에 S에 해당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LG전자에서는 15년 정도 일을 하는 과정 중에 10년은 LG전자 CSR 팀의 팀장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LG전자 CSR 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리는 ESG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아울러서 일을 했었던 팀이 바로 이 LG전자 CSR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는 ESG 전반에 대해서 일을 한 10년 정도 실무자 및 실무팀장을 하면서요.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것들과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 이론과 실무를 같이 한 꽤 오랫동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는요. 2020년 3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4월 1일부로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퇴사하고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바로 직전에 20년 초반에 저희 코로나가 심해졌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 수지에 사신다고 윤인정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지 바로 밑에 용인 저도 이제 용인 기흥구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협동조합 하신다고 하셨죠? 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저도 아이쿱 회원인데 아이쿱에서 생수를 사가지고 한 박스를 들고 와서 저도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현재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용인에서 살고 있지만 그 얼마 전까지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저희 집은 서울이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방에서 경북 상주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아토피도 심하고 흔히 말하는 환경인 것들 때문에 환경이 좋은 곳에 흔히 말하는 주말 부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 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온 가족이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저희 온 가족 다 같이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온 가족 제가 이제 가서 좀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제 전공을 좀 바꿔서 저는 경영학을 했는데 경영학 말고 경제학 박사를 하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학교로 이제 가기로 정하고 회사에도 이제 영국 유학 간다고 회사에 2월 중순쯤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2월 중순 제가 회사에 퇴사 의향을 밝힌 그 다음 주부터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3월 달에는요 영국에서 비자 중단이 됐습니다. 비자 발급이 중단이 되어서
영국을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결국 남아 있게 됐습니다. 이제 회사는 그만두기로 했는데 해외는 못 가게 되고 약간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요. 마침 감사하게도 그 여기 학교 로고가 몇 개 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해외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영국 이제 9월에 가기로 돼 있었어 가지고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올해 한 학기만 2020년도 1학기만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이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대 간다고 했더니 우리 한양대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요. 첫 해에는 2020년도에는 두 군데 1학기에는 이대랑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엔 영국을 못 가게 되면서 학교에 좀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우리 이대에서 스타트업 또는 소셜벤처 관련된 창업 관련된 과목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양대 같은 곳에서는 사회혁신 관련된 전공으로 우리 ESG 또는 CSR 관련된 과목을 이제 겸임 교수로 가르치고 있고 기타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대학원에서도 지속가능경 오늘 설명드린 ESG 관련된 과목을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기타 그리고 아까 우리 명지대학교에서 계시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마찬가지로 관련된 과목을 겸임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타 연세대학교는 수업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사회혁신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하면 사회혁신을 잘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과 같이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기타 제가 이제 장을 맡고 있는 법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속가능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지속가능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리준법 경영인증원이라는 곳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로 치면 준법 경영 윤리계 법과 관련된 것과 그리고 요즘에 핫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SG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안전사고거든요. 이 안전 관련된 내용들, 지속가능 경영 출판업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관의 이제 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만나면은 소장님, 어떤 분들은 원장님, 어떤 분들은 교수님, 어떤 분들은 우리 조용한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저를 봤던 사람들은 이제 팀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호칭은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고 작년 11월 달에요. 이 책, 오늘 설명드리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출판사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위너스북이라는 곳인데 주로 투자 관련된 주식 같은 재테크 관련된 책들을 많이 발간하는 출판사인데요. 저에게 2월달 작년 이맘때쯤인데요. 연락을 주셔서 요즘 ESG가 핫한데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까 교수님이 컬럼도 많고 그러더라. 혹시 책을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1차 미팅을 했습니다. 1차 미팅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에 썼던 글들을 어떻게 다 찾으셔가지고 저도 다 뭐 기억도 못하는 글들을 다 찾으셔서 목차를 구성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다듬으면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요. 저도 그것만 봤으면 볼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다. 책 쓸 수 있겠다. 이미 쓴 아티클 내용이 컨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만 흔히 말 짜집기만 하면 책 한 권이 나오겠다 싶어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고 제가 제 법과 관련된 기관에 원장 맡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이제 회사 직원인 그 변호사들 같이 해서 계약서 검토하고 사인을 아무 겁도 없이 사인을 작년 이맘때쯤 했습니다. 마감을 7월 말로 했거든요. 7월 말로 했는데 제가 학교 3, 4, 5, 6월 달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짬이 잘 안 나서 결국에는 그때는 학기 중에는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최종적으로 열심히 이제 집필을 한 것은 6월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채점 다 끝나고 6월, 7월, 8월 결국에는 8월 초에 원고가 넘겼는데요. 두 달 동안 열심히 집필을 해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컨텐츠가 다 있었는데 그거만 좀 바꾸면 될 줄 알았더니요. 책 쓰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처음부터 다시 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제 소개는 간단히 이제 이렇게 드렸고요. 이 책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또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에서 꽤 긴 지면의 거의 한 면의 절반 정도를 할애하셔서요. 인터뷰를 실어주셨습니다. 편집자님께서 실어주셨는데 이 책을 아직 이제 읽지 않으신 분들께 이제 먼저
요 기사만 보셔도, 제 인터뷰 기사만 보셔도 책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여기에 이제 전달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옳은 세상을 만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세상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에게도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 얘기하지 말고 더 옳은 미래로 이름 바꿔라,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더 좋은 것들을 찾아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우리 LG전자에 계신 분 계시는데, LG전자에서 텔레비전을 만들면 또 다른 경쟁사는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 만들고, 그러면 또 다른 회사 더 좋은 제품들, 끊임없이 더 좋은, 이건 사실은 경쟁이 끝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서로 나몰라라 하는 것들이죠. 요즘 ESG로 다시 쓰는 자본주의라고 조그맣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책을 정할 때에도 출판사랑 저랑 또 약간의 그 밀당이 있었는데, 출판사에서는 ESG가 핫하니까 ESG를 제목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ESG를 빼야 된다라고 거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ESG가 요즘 유행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그 1년, 2년, 한 2년만 지나면 이 책 아무도 안 볼 거다. ESG 관련된 책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롱런하고 좀 오랫동안 사람들이 볼 거면은 ESG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두 개, 세 개 제목 중에요. 세 개인가를 드렸는데 ESG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 제 제목 들었던 게 책임지는 경영자 정의로운 투자자라는 제목 하나랑 ESG를 다시 쓰는 자본주의라는 제목 하나랑 또 하나 있었었는데, 메인 제목은 결국엔 ESG가 들어있지 않은 책임지는 경영자 정의로운 투자자가 되었고, 출판사에서는 그래도 ESG가 있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독자들이 요즘 핫한 주제니까 검색해서 본다라고 해서 조그맣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출판 계약할 때요, 겁도 없이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ESG인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은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처음에 계약할 때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ESG, 환경이 중요하다, 사회가 중요하다,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 자체가, 용지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사람들한테 장난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처음에 굉장히 좀 당황해 하셨어요. 이거 단가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아보시겠다라고 하시고요. 근데 나중에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 주셨는데 단가가 실제로 좀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100% 재생용지로 했을 경우에는 진짜 가격이 뭐한 1.5배, 2배 이렇게 비싸지는 게 아니라요, 한 10배 비싸지더라고요. 100% 이제 그거는 이제 차마는 못 쓰고, 그래도 최대한 재생용지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절충을 해서 책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약간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하고요. 그리고 약간 냄새도 이제 처음에 받으시면 약간 냄새 맡으시는 분 계시네요. 냄새가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출판업을 하시는 그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오빠 이거 책 종이 뭐뭐뭐로 썼구나.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알아서 했더니 냄새를 맡으면 안 돼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야, 냄새는 신기하다. 이 콩기름, 인쇄 이런 것들 말고도 종이 질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요 출판사에서도 많이들 의견 반영해 주셔서요, 감사하게도 나온 지 이제 2세를 찍게 됐습니다. 웹파트 찍었죠. 이제 나온 지 한 달 만에 12월 중순에, 초 중순에 이제 2세를 이제 찍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옳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게,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문제 풀려고 하시잖아요. 어쩌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기업이나 기관 또는 공공기관 속해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ESG 경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요, 그렇게 쪽집게 과외하듯이 이렇게 ESG 경영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공공기관 두 곳에 가서 ESG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그거 컨설팅에 대해서 별도의 영역이고, 이 책은요,
공식이 아닌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자, ESG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실제 이런 ESG 경영 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도 제 지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제가 늘 설명드린 게, 예, 실무 지침서는 아니다. 내가 현업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실무 지침서는 아니고, 이 책은 왜 우리가 ESG 경영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고민하는 책이지, 실무 지침서는 아니다. 실무 지침서는 다른 책을 이제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ESG 요즘에 점수를 많이들 평가를 받고 A등급, B등급 또는 점수 100점 만점에 99점, 98점, 80점 이렇게 점수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저도 10년 넘게 ESG를 대응하는, 평가를 대응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요령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요령만 알아서는 실제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옳은 세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는 기술이나 공식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ESG의 뿌리와 원리를 짚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옳은 세상이 옳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해하시려면 ESG가 무엇인지 이제 개념 정도는 이해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ESG의 이제 역사, 유래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2003년, 어떤 분들은 2004년, 어떤 분들은 2005년, 누구는 2006년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요, UNEP라고 해서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곳에서 이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004년과 5년도에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요, ESG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이쪽 영역에 계신 PRI라고요, 책임 투자 원칙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유엔에서요. 유엔 사무총장과 각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장들이 함께 모여서 2006년도에 PRI 책임투자 원칙이라는 단체 조직을 만들고, 이때 6가지 6대 원칙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6대 원칙이 다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6대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대중적으로 ESG가 알려지게 됐죠. 지금부터 2022년이니까요. 벌써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15년, 16년이 지났고, UNEP나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ESG를 얘기한 것도 이미 15년, 16년, 17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운영자분들께서 작년에부터 ESG를 들어보시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올해 초 또는 작년 빠르게 들으신 분들이 2000년도, 한 2년 전에 ESG를 좀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ESG는 이미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불과 한 2, 3년, 길어봐야 2,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낯선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SG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를 뜻하는 거의 영어의 약자이고요. 이것은 2005년도에 Who Cares with Conference라는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컨퍼런스 보고서에 ESG라는 이런 문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 분석을 하거나 집행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이제는 ESG 이슈를 인테그레이션, 통합해야 된다. 어떤 의사결정하거나 분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행을 할 때에 ESG 이슈를 인테그레이션, 통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함께 고려해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ESG라는 단어가 보고서에 실리게 되는데, 약자로 ESG를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것은 2004년도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맞습니다. UNEP 2003년도에는 약자로 사용하진 않았었고요. 그냥 환경이 중요해, 사회가 중요해, 거버넌스가 중요해 이렇게 다 풀어서 그냥 원래 단어대로 사용을 하다가 ESG라는 약자는 유엔 이제 글로벌 컴팩트가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엔 글로벌 컴팩트랑 유엔 환경 계획이랑요 서로 아웅다웅합니다. 누가 먼저 ESG를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유엔 EP가 환경 계획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약자로 사용하게 된 것은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사용하고, 이게 워낙 핫해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내가 원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생겼는데요. 그리고 또 많이들 틀리시는 것이
이 environment, 환경을 명사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잘못 알고 쓰시는 거고요. environment, 형용사형입니다. 왜냐면 뒤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environmental 이슈, 환경적인 이슈, 소셜 이슈. 이게 만약에 environment라고 한다면 소셜도 소셜이 아니라 society로 써야 되겠죠. 다 명사형으로. 그런데 이 소셜은 그냥 소셜로 쓰시고 환경만 environment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environmental, 소셜이고 governance는 그러면 왜 명사형을 썼을까? 다른 건 다 형용사형인데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영어 시간 아닙니다만 이제 governance는 형용사형이 없죠. 그냥 이 자체가 명사가 형용사형을 대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governance issu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ESG는 기업이 기업 비재무적인 요소 또는 기관, 우리 공공기관도 계시니까요. 어떤 기관이나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가 바로 ESG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비재무적 요소인과의 반대는 재무적 요소가 있잖아요. 재무적 요소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재무적인 것들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하거나 분석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재무적인 것들 정보 이외에 비재무적인 ESG 같은 비재무적인 정보도 함께 인테그레이션, 통합해서 같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앞으로 ESG를 원서를 보시는 분들은 ESG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ESG 통합이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뭐의 통합이라는 거냐면은 전통적으로는 재무적인 것들만 가지고 기업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공장을 베트남에다 지을까, 인도에다 지을까, 아니면 한국에다 지을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전에 경영자들은요. 어디에다 지는 게 훨씬 더 우리 재무적인 성과가 좋냐. 인건비가 싸고 물류비가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수출을 이런 것들한테 관세, 세금이 낮고 이런 것들 재무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그런 재무적인 것들을 고려한 의사결정 이외에 비재무적인 우리가 만약에 인도에나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환경적인 문제는 없을까? 환경법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S.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까? 인권이라든지 노동력, 노동법 잘 준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버넌스,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영진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의사결정할 때 돈, 재무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비재무적인 ESG까지 함께 통합해서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전통적으로 돈만, 재무적인 성과만 중시하던 이제 기업이나 기관들이 이제는 비재무적인 것도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많이들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ESG 경영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기업이 ESG 그럼 재무적인 성과를 추구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재무적인 성과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ESG 경영은 ESG도 추구하지만 전통적으로 있던 재무적인 것들도 중요시하면서 거기에다가 ESG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재무적인 것들과 비재무 것들을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경영하는 것이 ESG 경영인 것이지 무조건 환경에 좋은 의사결정, 사회적으로 무조건 좋은 의사결정, 우리의 재무적인 성과가 퍼포먼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은 ESG 경영의 그 원칙에는 약간 취지에는 좀 어긋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 책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OX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안 읽으신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만 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우리 채팅창에다가 OX니까 찍으시면 되는데요. OX에다가 뭐 5555 뭐 전부 O 동그라미 6개 또는 전부 X면 동그라미 X 6개 찍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간단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OX. 사업장에는 아동노동과 현대노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야간 근로를 시키면 안 된다. 청소년과 임산부의 경우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면 안 된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해야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재해가 해당되며 시내버스 이용 중 인명사고 시 해당 기업은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때에 그거에 대한 책임자가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이죠. 올해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OX를 한번 아시는 분들은
한번 찍어보시죠.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대부분 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만 빼고는 나머지는 책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끝에 것만 X고 나머지는 다 O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시는 건 잘 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대충은 다 찍으셔도 대충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맞추실 수 있으실 건데요. ESG 경영이 오늘도 모 공공기관에 갔더니 그 공공기관 이사장님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알겠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건데 ESG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ESG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온실가스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간이 이제 부족할 테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 O예요. 맞아요. 그러면 온실가스가 뭐예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온실가스가 뭐죠라고 물어보면요. 온실가스 종류를 아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모르는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다 기업에 있는 관계자분들 만나서요. 우리 이제 ESG 경영하는데 온실가스 감축량을 세웠고 몇 년 동안에 몇 퍼센트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대요. 잘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주로 그 사업자, 그 공장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나요? 라고 하면은 모르세요. 어떤 온실가스가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좀 안타깝죠. 온실가스는 이제 참고로 이 책에 나오는데 6대, 6가지 온실가스가 국제적으로 정한 6가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6가지 종류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요. 어떤 온실가스를 먼저 줄이느냐, 우리는 요즘 이산화탄소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산화탄소가 지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인 건 맞는데요. 이 이산화탄소 이외에 이산화탄소보다요 몇만 배 훨씬 더 높은 강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스들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보다요 다른 가스를 줄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지구를 위해서는요. 제대로 이제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동노동과 현대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일을 할 때에. 그러면 이 아동노동은 몇 살이 아동일까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잘 모르세요. 또 현대노예, 아직도 노예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직도 노예가 있나요? 참고로 여기 있는 질문들은요, 6가지 이런 질문들은 실제로 해외에서 이런 ESG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 및 또는 다른 기업들에게 당신들 ESG 경영 얼마나 잘하고 있어라고 확인하잖아요. 수준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약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 항목에 있는 항목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요. 이 질문들이요. 그럼 거기에 당신네 조직에는 당신네 귀 퍼실러티에는 아동노동과 차일드 레이버와 현대노예, 모던 슬레이버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노예가 있어 라고 말씀들 하세요. 조선시대 끝난 지가 언제고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노예가 해방된 지가 언젠데 왜 무슨 아직까지도 노예가 있냐라고 물어봐. 당연히 없지 라고 우리 없다 라고 X를 하시거든요. 아동노동도 없고 현대노예가 없다라고 X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컨설팅이라는 자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응답하신 걸 보고 제대로 작성하셨는지를 이제 봐드리는데요. 저기 여기에 아동 노동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동이 몇 살이 아동 노동이에요? 라고 물으면 잘 모르세요. 모르는데 아동 노동이 없다라고 하시고 현대노예 없다라고 하셨는데 현대노예가 뭔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현대노예가 뭔지를 모르시죠. 그러면서 없다, 우리 조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문소희 선생님께서 9세, 9세라고 했는데, 아니면, 현재는요, 만 15세까지가 이 아동이에요. 아동이어서 이 만 15세까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필드에서 저는 한 몇백 개의 기업을 ESG 평가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만난 사람들, 만난 기업들에서 나왔던 다양한 질문들, 사례 위주로 이 책을 구성을 했는데 현대노예 있을까요? 요즘도 있죠.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밝혀진 것은 지난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전라도 어디 모 지역에서 63명의 노예가 발견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노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는데 우리 이제 머릿속에서 없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G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 관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야간 근로 시키면 안 된다? 그럼 야간 근로가 몇 시부터 야간 근로냐? 그러면은 잘 모르세요. 몇 시부터?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야간 근로죠. 네, 그리고
청소년과 임산부들, 유해한 작업 환경. 여기서 말하는 유해한 작업 환경은 뭐냐 그러면 유해한 작업 환경이 잘 모르시고 그냥 왠지 위험한 일 시키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위험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실 개선을 또 못하죠. 유해한 작업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거기 배치를 안 시킬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 그리고 임산부들도 유해한 작업 환경에 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요. 임산부는 또 뭐냐라고 해서 임산부도 모르세요. 임산부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임산부를 만나니까 사용하니까요. 그냥 임산부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아 그렇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다 알 것 같은데요.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임산부는요. 임신한 사람과 임신부와 산부, 출산한 사람을 합쳐서 임산부라고 부르는데 임신한 사람은 현재 임신했으니까 이제 명확하고요. 산부는 출산한 적이 있는 분들은 산부거든요. 그러면 산부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대학생이야. 고등학교 대학생.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임산부로서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받으시게 될까요? 이미 자녀가 태어난 지 일단 임산부라는 뜻 자체는 임신을 했거나 산부 예, 다르죠. 임산부와 임신부는 다릅니다. 임산부는 임신부 플러스 산부인데요. 임신한 사람은 임신한 여성은 이제 임신한 여성인 거고요. 산부는 출산하신 분인데 그러면 이게 출산에 따른 이유만으로 무작정 다 보호를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출산한 지 1년 미만까지만 이 임산부에 해당이 되세요. 자녀를 출산한 지 1년 미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실제로는 ESG 경영이 그래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기처럼 OX 퀴즈 하듯이 온실가스 배출하면 안 됩니다. 아동노동 현대노예 시키면 안 됩니다. 임산부들은 힘든 것을 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도덕책 같은 내용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게 하나하나 온실가스 6가지 종류, 특성들 다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하고 임산부의 개념이나 야간근로나 아동노동이나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ESG 경영이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것은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일까 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좀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다 이제 5고 맨 마지막 것만 X인 거고요. 그러면 기업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요. 이 책은 전통적인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면 우리가 이윤 추구 또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윤 창출, 이익 창출, 이윤 추구라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이익 창출, 이윤 추구라고 배워왔었었는데 이 정의부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 책을 읽는 데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돈만 버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만요. 유난히 유독 기업 그러면 이익 창출, 돈을 벌어야 되는 집단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배우고 있지. 우리 경영을 하신 분들 중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윤 창출로 말하지 않거든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한양대에서 경영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마케팅에 석사는 마케팅을 전공했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계셨었어요. 기업이 돈 벌어야 된다. 기업이 돈 벌어야 된다. 명확한 거고요.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게 하는 활동이 마케팅이다라고 저도 배워왔거든요. 꽤 오래전에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배워왔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해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나오는 지속 가능 경영이나 ESG 경영은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속 가능의 개념이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예시인데요.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빠르게 이동하는 게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연료만 자꾸 채우려고 한다면은 그런 기업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 자동차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동차가 달릴 생각하지 않고 연료만 자꾸 채우려고 하면은 그런데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는 목적지까지 가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각자 기업들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LG전자가 존재하는 이유 또는 우리 제약회사 또는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 각각 조직들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거기에 이윤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때 꼭 필요한 연료 같은 것이 이윤인 것일 뿐이지 이윤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기업이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인 것이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윤인 것이지 이윤 자체가 기업의 존재는 이유,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듯이 자동차에게 그거 같은 거다. 그래서 이 ESG 또는 지속 가능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개념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것은 이제 수단인 것이고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런 기업의 존재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시간이 이제 거의 30분이 조금 더 넘었는데요. 뒤에 슬라이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슬라이드는 제 책을 혹시나 이제 안 읽고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사례를 제 책에서 다루었던 사례를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았는데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업이 더 이상 돈 버는 것이 아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2019년 8월 19일이죠. 이때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아주 기업에 계시는 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미국에 있는 경영자들도 더 이상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에 이제는 목적에 대해서 선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목적은 5가지 이야기를 하죠. 미국에 있는 경영자들도요. 5가지 목적이 바로 이제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중에서도 고객, 우리의 협력업체, 지역사회,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주주는 맨 마지막 5번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브 캐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요. 이 다 책에 나오는 사례들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례들, 좀 지루하실까봐 예를 넣었던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도시의 이야기, 러브 캐널 사례를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ESG 하다 보면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GRI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실 거예요. 이 GRI라는 것이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단체인데요. 리포팅 이니셔티브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 리포팅, 보고하는 어떤 기준을 만든 곳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고하는 기준 지침을 만든 곳이 이 GRI입니다. 이 GRI라는 곳은 1997년도에 생겼는데 이 조직이요. 이 조직이 생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엑손 발데즈호의 사건이에요. 엑손 발데즈호가 엑손이라는 엑손모빌이라는 회사 있죠. 그 정유회사. 이 회사가 운영하는 배가 있었었는데 이 배가 가다가 해양 오염을 시키죠. 운전하고 가던 이 선장 아저씨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요. 암초에 부딪혀서 이 배에 실려있던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기름이 다 바다에 유출되는 사고가 생겼었고 최악의 해양 오염 사건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기념은 아니고 이 사건 때문에 기업들에게 야 너희들 돈만 버는 게 장땡이 아니야. 제일 좋은 것이 아니야. 이제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공시를 해야 돼라는 그런 GRI라는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GRI 기준을 만들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엑슨 발데조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녀, 이 세번 세츠키 양의 연설도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거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이제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요. 세번 세츠키 유엔 연설 또는 6분 침묵 소녀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이 친구가 약 6분에서 7분 정도 연설을 하거든요. 유엔 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질의응답 끝나고 제가 요 사례는 나중에 이제 제 마무리 작가 3분 클로징 시간인데 그때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파타고니아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파타고니아 나옵니다. 이 회사가 친환경, 그나마 친환경 옷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이 파타고니아. 그런데 친환경 옷이라고 많이 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뭘 사든 뭘 사는 것 자체가 이제 환경에 이로운 비즈니스 없다라고 얘기해요. 환경에 좋은 비즈니스 없다. 뭔가를 사는 것 자체가 아무리 친환경적인 거라도 안 사는 게 친환경적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창업 쪽에서는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나이키 사례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례 이 책에도 또 나옵니다. 아동노동 사례고요. 이 아동노동 사건은 우리 여전히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만 15세 미만에 있는 아프리카는 여전히 우리들 쓰고 계시는 핸드폰에 애플, 삼성, LG 핸드폰 쓰시면 이 안에 광물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다 채굴 해서 만드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밝혀졌고 많은 것들이 이제 안 쓰겠다. 원산지를 지금 그래서 요즘 공개하고 있죠. 요즘 대학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학도 이 피닉스 대학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벌금을 물게 됐죠. 과장 광고로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학생들 모집하는 광고인데요. 우리 대학에 오세요라는 학생들 모집하는 광고인데 밑에 기업들 로고가 막 적혀 있어요. AT&T, 힐튼 호텔 이런 데가 있는데 예, 이런 우리 학교 오면은 이런 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요라고 광고했는데요. 사실은 그다 뻥이었죠.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사기성 광고 때문에 여기 미국에서부터 이제 약 2억 달러에 해당하는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금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법 경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ESG에 해당하는 윤리 경영, 준법 경영이 바로 거버넌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인데요. 이 존슨앤존슨 사례인데 이 책은 꼭 한번 이 책에 있는데 이 존슨앤존슨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최근 사례거든요. 82년 요것이 최근 사례는 아니고요. 타이레놀 사건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회사가 이 J&J입니다. 존슨앤존슨인데요. 반면에 그 추악한 모습을 동시에 같이 보여줬죠. 베이비 파우더인데요. 어린애들 키우셨던 분들은 베이비 파우더 다 사용했을 건데 이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동시에 1980년대 같이 있었던 일인데요. 한편으로서는 타이레놀 독극물 들은 타이레놀 잘 수거해가지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부터도 80년도, 90년대 이미 그때부터 베이비 파우더 안에 발암물질이 있는 걸 알면서도요 쉬쉬하다가 최근까지도 쉬쉬했었죠. 그다음 2018년도에요. 얼마 전에 결국에는 한 명당 2천억씩 배상해라. 이 암 걸린 사람들한테요. 판결을 받게 되고요. 감면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한 명당 1,000억 원씩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작년 10월이니까요. 이제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한 4개월 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지금 38,000건의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한 절반 정도만 또 1,000억 원씩 물어주면요. 이 회사 다 팔아서 이제 못 물어줍니다. 이 회사 망하게 생겼어요. 존슨앤존슨이라는 이 큰 기업이 망하는 것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저지른 방법이 뭐냐면 이 LTD라는 조금 자그마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베이비 파우더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 회사로 다 넘겨요. 권리와 판매와 모든 것을 다 넘기고 여러분들 피해자들한테요. 우리는 이제 베이비 파우더 다 저 회사 다 팔았어. 저 회사랑 이제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물어주면 보상해주면 되는데 작년 10월 14일에요. 이 회사 파산 신청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은 더 이상 이제 피해자들은 받을 데가 없죠. 저희 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회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데가 또 존슨앤존슨 불과 몇 달 안 된 사례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ESG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이 한 행동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기업이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잘 투명하게 공개 안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이요. 또 제가 늘 컬럼에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1월 달에 썼던 컬럼인데요. 보통 컬럼을 쓰면 신문에 쓰면은 그날 당일날은 이제 제일 조회수가 높게 나와요. 당일날과 그 다음날 정도로 이틀 정도는 조회수가 제일 높게 나오고 한 3일째부터는 랭킹이 떨어지거든요. 조회수가 다른 글들이 막 올라오니까 떨어지게 되는데 좀 길게 1등을 했던 이 글이 컬럼이 바로 이거예요. ESG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ESG 패러독스라고 해서 ESG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SG ESG 역설인데요. 오히려 ESG 하면 우리 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망한다라는 어설프게 하면은 오히려 안 하면 못하다라고 하는 ESG 패러독스라는 개념도 있어서요. 지금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ESG 하시는 경우에는요. 하실 거면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안 하면 못한 그런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또 제 컬럼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 흉내내는 거 뭐뭐 하는 척 하지 말라고 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게 다 이제 워싱인데요. 워싱은 결국에는 말하는 것과 우리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 바로 이제 워싱인데, 그래서 이 워싱에 대한 경고를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위에 사례들을 좀 사례 위주로 담아놔서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와이프 친구들도 읽었는데 그냥 주부인데요. 너무 어려서 못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을 굉장히 쉽게 썼는데 이쪽에 ES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여튼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좀 아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지는 않게 읽으실 수는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글이 제 책에도 있는 글인데요. 이 조시아 찰스 스탬프라는 분이 하신 건데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회피한 책임의 결과는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들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책임지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기관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 말하는 책임은 이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설명할 책임, 뭐 해야 될 책임, 뭐 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투자, 정의로운 투자자인데요. 우리 투자자가 꼭 큰 기관 투자자뿐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우리가 주식을 사든 뭘 하든 이제 정의로운 것들에 올바른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아니라 옳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 말고 이제 정의로운 곳에, 정의로운 올바른 곳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들 투자받는 그런 사람들은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정의로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책 제목을 이제 붙여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도 받고 네, 하겠습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런던에 이 히드로 공항에 네, 비행기가 엄청나게 이착륙을 많이 하는 그런 데입니다. 도시 공항 중에 한 곳이 이 히드로 공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요 활주로 하나 더 짓자. 제3 활주로를 짓자라는 의사결정 이미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영국 법원이 재작년에요 이것을 다 무효 처리를 합니다. 짓지 말라고 하게 돼요.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환경을 보호하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파리기후협약 작년부터 이제 발효가 된 파리기후협약이 있는데요. 파리기후협약이면 우리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영국도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데에 동참했는데 우리가 만약 활주로 하나 더 지으면 비행기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이착륙을 할 테고 그럼 온실가스 더 많이 내뿜게 될 거고 우리는 파리기후 약속을 한 나라로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역행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활주로 건설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효 처리를 했습니다.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은 좀 이제 좀 아슬아슬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영국 글래스고 11월 달에 있었던 COP26이라는 회의에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었거든요. 그런데 40%를 줄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여러 제주도에 제2공항을 짓는다 어디다 뭐 어디 공항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너무 쉽진 않죠. 정치적인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이런 환경적인 고려라기보다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정말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이제 정치 싸움이 됐거든요. 어디 공항을 짓는 것이 민심의 표를 얻는 것으로 거의 전락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좀 책임감 있게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요. 우리의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는 것이 ESG 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요. 그 COP26 온실가스 40%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쉽게 못 줄이거든요. 근데 국민들 서베이를 했었죠. 우리 탄소중립위원회,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탄소를 줄이는 것 다 동감한다라고 다 응답을 했어요. 90 몇 퍼센트가 응답했어요. 탄소 줄여야 된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내 생활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줄이겠다라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는요. 40%를 2030년까지 줄일 방법이 현재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좀 걸어 다녀야 되고 일회용 플라스틱 안 써야 되고 이런 우리의 좀 불편함이 수반되지 않는 선에서는요. 우리 사회가 지금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ESG 경영은 제일 처음에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ESG, 탄소 줄이고 싶어. 이 얘기는 저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건 말뿐인 거고요. 실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SG 경영이 요즘 핫한데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잘 져야 되는데 그 행간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물이 들어올 때 ESG라는 큰 물이 들어왔는데 쓰레기도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온갖 쓰레기들 같이 함께 들어와가지고 수습이 오히려 안 되는, 오히려 더 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그래서
ESG가 중요해진 마당에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이 공식이 아니라 이 원칙을 설명드리려고 썼던 이유도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사례가 아까 그 영국 히드로공항 사례가 있고 또 하나 또 눈여겨보실 게 여기 영국에서 그 뭐죠? 그 스모그, 런던 스모그에 대한 내용을 쓴 글이 있어요. 런던 스모그에 대한 글은 저는 정말 울면서 쓴 글인데 읽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주민들이 영국 사람들이 런던 스모그 엄청 심해서 그 당시에 이제 몇몇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 스모그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집안에서 석탄 떼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기가 많이 매연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건데 정작 자기 집에서 추운 날 연탄 석탄 떼는 것은 줄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기는 싫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에서요 그 아예 강제로 집안에서 석탄을 못 떼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청정대기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못 만들게 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제 공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만 우리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려나 좀 좋게 좋게 잘 하자고 할 때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좋게 좋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개선은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ESG 중요한 거 뭐 다 아실 테고 이론적으로 다 아실 테지만 이제는 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저작 클로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